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종호 교수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이 원래 40분부터 3시 20분까지인데 아마 앞서서 최공호 교수님께서 멋진 강연이 이어지면서 조금 늦어지는데 강의는 40분 할애했다고 합니다. 저는 최공호 교수님처럼 시를 낭송하듯이 정제된 그런 언어를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강의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한편의 수필처럼 소설처럼 시나리오처럼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신뢰성을 좀 얻기 위해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을 했고요. 일회생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과에서 민속학을 하고 박사학위는 제가 인도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물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제가 1983년 대학 재학 중에 한국민속촌 공채 1기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유학을 했는데 2002년까지 제가 한국민속촌 박물관장으로 근무를 했고 과로해서 제가 요양 중에 결국 2005년부터 2004년 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관리학과 소속이어서 주제가 전통문화, 무형문화유산, 한류의 재해석과 창의적 표출. 해석과 표출에 갖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께 제11회 대학생 건축가 연합회 파빌리온 기획전시 전통 있다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저희 강의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위하여, 두 번째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진흥 방안, 세 번째는 요즘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한류의 재해석 필요성, 끝으로 전통문화의 지속 가능한 창의적 표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마지막 장일 것입니다. 우선 이제 인류학 또는 문화인류학에서는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전통문화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는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형의 정신문화와 유형의 물질문화라고 양분하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 특정 집단 또는 지역을 매개로 하위문화의 개념을 병용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상하 개념의 하위가 아니고 서브컬처라는 문화의 아분야로 전통문화라는 용어를 쓰고요. 우리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문화도 모두 하위문화라는 개념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개념은 전통을 매개로 형성된 개념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함축된 개념으로 정신문화뿐만 아니라 물질문화적 요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학도 외형적으로는 유형의 물질적 요소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건축의 미학이라는 건축과 관련된 철학적 요소가 매우 강하죠. 참고로 제가 2004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박물관과 무형문화재라는 세계 박물관 대회 취지문을 썼는데, 그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박물관은 유형의 물질적 증거 중심으로 박물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에서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회 취지문을 제가 썼는데, 세계 박물관 대회를 기회로 해서 박물관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박물관이 유형의 물질적 증거뿐만 아니고 무형의 비물질적 정보를 함께 다루는 그러한 기관으로 새로운 개념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유산이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옛날 옛적 인류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기 시작한 이후로 지속되어 온 것. 쉽게 해서 우리가 당군신화에 나오는 마늘이라든지 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용하고 있죠. 이런 것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고대, 중세, 근대 시기에 만들어져 지속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김치,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김치는 언제부터 우리의 전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고추의 우리나라의 유입이 언제 되죠? 임난 이후에. 오늘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김치는 16세기 이후에 우리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전통 그러면은 옛날 옛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오는 것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대나 중세에 만들어졌다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창조적으로 개성되고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뭐냐? 고대, 삼국시대, 특히 통일신라기에 여건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었고 통일신라에 여왕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때요? 고려시대에 와서 여성이 상당히 강화되었던 시절이 있어요. 조선 후기 사회에서도 여성이 여건이 강화가 됩니다. 오늘날 결정적으로 어때요? 지금은 여성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가 새롭게 계승되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세나 근대에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근대에 만들어진 유산 가운데 대표적인 우리나라 한복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입는 조끼, 마고자 이런 것들 언제 우리나라의 전통이 되었을까요? 한국사에 보면은 대원군이 볼모로 청나라에 잡혀가죠. 돌아올 때 가져온 것이 중국 복식의 이런 요소를 가미해서 우리식의 조끼와 마고자가 도입이 되어서 오늘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 것처럼 우리 것으로 실제로 계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통에 대한 개념,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미 제가 국가 차원에서 전통문화 어떻게 개성할 것인가 한 25년 전에 국가에 제시했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자, 전통이 어떤 것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아까 질문도 나왔어요. 중세나 역사적 기간이 오래된 것과 전선 공동체의 분포가 넓은 것이 보편적 가치가 큽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의미는 공동체적 의미가 강하고 학예 기술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강한 전통이에요. 한국인의 전통, 한민족의 전통 가장 핵심적 요소가 뭐예요? 의식주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주거. 북부지방에서는 어때요? 온돌이 발달하고 남부지방에는 어때요? 대청이 발달되어 있죠. 제주도에서는 온돌이 언제 유입되었을까요? 한국사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주도에 온돌이 도입된 것은 실질적으로 16세기 정도 이후에 온돌 문화가 확산이 되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한 이런 전통들이 찾아보면은 아주 옛날 옛적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근래에 또는 중세에 만들어진 전통이 이어져서 우리의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국가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구 탈놀이 산주가 산신제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상투를 틀고 머리띠를 두르고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리산에
이런 유림들 빼놓고 없죠. 과연 우리는 이것을 전통으로 지속적으로 계승해야 할 것인가? 건축에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옆에 보면은 이 파괴성과 분해가 어르는 멋진 모습의 한국적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복식, 탈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멋지긴 한데 이렇게 생활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될까요? 지친 신고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물질 문화는 변하는데 생활 속의 양식은 옛것을 지키고 가꿔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가? 수용이 되지 않는 거죠. 아까 전선 공동체의 이런 의미 또는 그것이 학예 기술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은 그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하이탈을 제작하는 장인의 모습입니다. 실제 오늘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국가 정책과 실질적으로 전통의 계승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숙제죠. 다음은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안성맞춤 유기장으로 알려진 것이죠. 장인이 주물을 뜨는 암수틀을 이렇게 거슬리는 모습인데 그냥 개량 한복에 오늘날의 모습에 고무신을 신고 이것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소위 안전화를 신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오늘의 모습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유기장의 장인의 모습입니다. 소위 인간문화재의 모습입니다. 과연 눈 감고 아웅하는 방식이 전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럴듯하게 연출해서 옛 모습을 하고 있죠. 자, 한편으로 보면은 고무신도 신고 이렇게 머리띠를 두르고 옛 모습처럼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전통이 무엇인지, 전통을 왜 계승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승할 건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계승할 건지 궁금할 것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소위 원형 그대로 계승, 원형이란 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에 새롭게 제정이 되고 이제 문화재보호법에서 소위 분법이 되어서 2016년부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원형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지만 문화재보호법이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조사 당시를 원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당시와 본래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종묘제례, 의계에 나오는 내용과 종묘제례 및 제례학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원형조사 보고서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것이 보다 가치가 있을까? 가치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오래된 것. 아주 오래된 것은 더욱더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4가지 가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역사적 가치에 갖는 것. 두 번째가 예술적 가치에 갖는 것. 세 번째가 학술적 가치에 갖는 것. 또는 경관적 가치.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래된 원형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잘 개성할 수 있다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하예별신구 탈열의 탈이 국보로 지정된 이유가 뭘까요? 나무로 만들어진 탈 가운데 고려시대 탈로 지금까지 전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보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근래에 만들어진 탈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와 미래에 맞추어 변형하여 개성할 것인가? 무엇을 왜 개성해야 하는가? 언제 어디서 누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개성할 것인가? 아까 하예별 신구 탈열이나 안성맞춤육이 보여드렸죠. 전문가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성 집단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전통을, 그들의 문화를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진흥 방안에 갖는 겁니다. 1982년 이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특별 분야인 민속 보호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를 이 유네스코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까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이 정도까지는 유네스코에서 주로 유형의 이런 특히 부동산 문화재 중심으로 소위 문화재 보호 정책을 펼쳐왔던 겁니다. 그 이후에 1989년 제2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전통문화와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이 됐고요. 1993년에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살아있는 인간문화재 제도를 지정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1993년도 소위 살아있는 인간문화재 제도는 우리가 유네스코에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었던 겁니다. 본래 1962년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 법령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소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지만 그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 지정, 이런 지원 활동이 앞서가면서 유네스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1993년 무형문화유산 살아있는 인간문화재 제도를 제시해서 채택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 1998년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선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어져서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형유산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최공원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가 공동체의 문화 또는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갖는 물질적인 형태로 구현된 표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형태가 없는 개인이나 집단의 표현, 유형유산을 구성하는 물질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앞서서 주로 강의했던 내용은 이제 주로 전통 기술 분야, 공예에 관한 것이었고, 제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통지식 분과위원장이었는데, 전통지식 분과가 새로운 언어의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세시풍속, 민간신앙, 전통연희, 이와 같은 내용들이 모두 농경이라든지 어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전통 지식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예능 분야로 알려진 소위 이제 이런 공연예술이나 이런 분야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무형문화에서는 전통 예능, 전통 기술,
전통 지식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까 집 짓는 얘기가 나왔지만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의 실질적 내부에 엑스테리어가 아니고 인테리어 파트에서는 공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듯이 이제 건축 분야에서는 집을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털을 다지는 지경 다지는 소리 이런 것들은 무형유산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 지식적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능적 요소에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아까 가구 마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건축에서 기술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 속에 건축과 관련되는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관건이겠죠.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능 이와 관련된 도구, 물품, 공예품 및 문화공간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무형문화재는 철저히 무형적 요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구에 관련되는 것은 유형문화재, 물품도 유형문화재, 공예품도 유형문화재, 문화공간은 사적 또는 이렇게 명승으로 지정 또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무형문화유산은 범주가 조금 다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무형문화유산은 이런 소위 동산 요소와 이런 문화공간에 관한 것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간섭, 의식 및 재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간섭, 전통 공예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건축에 다 담겨 있죠. 연계가 되어 있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문화재관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활동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활동에서 특히 문화유산 가운데 부동산적 요소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건축물군입니다. 세계적으로 세계유산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건축가들이에요. 건축가와 함께 도시계획가, 조경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의 감정은 뭐예요? 진위를 판별을 하고 가격을 측정하는 그리고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증진, 고양 이외에도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 가장 쉬운 말로 전승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보호활동의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보호활동은 세부적으로 10가지 세부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10가지라는 게 뭐예요? 감정,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증진, 고양, 교육, 공식적 교육, 비공식적 교육 이런 것들이 모두 한 10가지 요소가 보호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권한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주모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적, 예술적 연구 및 연구 방법을 촉진하고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여 법적, 기술적, 행정적, 지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 이제 분법을 한 문화재 수리 기술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 건축물에 관한
전통 가옥에 관한 이러한 보호 활동을 위해서 이제 문화재 수리 기술 재단이라는 걸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옥을 지속적으로 지능 보존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도 펼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해당 대학에 소속 대학생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훈련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 이러한 유산의 실현 또는 표현을 위한 장소 및 공간을 위한 유산의 전수 장려,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면모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는 관례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유산에 대한 접근 보장,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기록기관의 설립 및 이러한 기관의 이용 편의 제고에 대한 이런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갑자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께 떠올리고 싶은 하나의 선언 중에 하나가 비엔나 현대건축에 관한 선언이 있는데, 나중에 지금 명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르브르궁에 유리 피라미드 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용인했듯이 비엔나에서 전통 역사 건축 그런 구역에 현대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 때 파리 에펠탑이 세워질 때 그 당시에 여론은 파리의 역사와 전통은 파괴되는 것으로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펠탑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전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전통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표출할 것인가와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이라든지 또 근래에 만들어진 우리의 전통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문화는 유명의 복합적 유기체, 이제 원래 용어는 인류학에서, 문화인류학에서 초유기체라고 합니다. 문화는 사라지는 듯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저는 문화재 현장에서 또 민속학을, 인류학을, 박물관학을, 문화재 관리학을 하면서 실제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느껴서 2004년 세계박물관 대회에 취지문을 쓰면서도 문화를 유기체로 했습니다. 유기체는 뭐예요? 생명이 한정되어질 수 있다. 초유기체는 뭐예요? 무한한 생명을 신체로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유기체로서 문화. 이 세대 간 언어와 행위, 물질을 통해서 전승되고 생성, 변화, 발전, 소멸 또는 재생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대와 지역, 계층, 연령, 성별, 직업에 따라 독특한 문화유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직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서울 지역의 전통과 영남 지역의 전통과 호남 지역의 전통이 동시대적으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박물관 학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문화재가 어때요? 동산 문화재의 대부분 박물관에 있어요. 부동산도 어때요? 요즘은 현장 박물관, 사이트 뮤지엄이라고 그래서 박물관에서 문화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학제간 또는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무형유산의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교육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 나라와 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및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를 평화 문화 시대로 이끄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이 내용은 제가 세계박물관 대회 취지문을 쓸 때 이렇게 썼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류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개성하고 발전시킬 건가요? 전통 문화를 어떻게 개성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전통 문화를 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며 이를 개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는가? 한류가 우리의 순수한 전통 한국 문화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한식 대표적으로 가면 어때요? 요즘 코스 요리 나오죠. 우리의 전통 그 손님 접대 방식은 손님 한 분 앞에 한 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전통 한식 가면 어때요? 교자상이 한꺼번에 차려갖고 코스 요리로 제공해 주죠. 이거 우리의 순수 전통 음식 문화 예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국제적으로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한류라는 거예요. BTS의 이런 노래가 한국의 전통적인 노래인가요? 한국의 전통적인 이런 리듬이나 멜로디와 함께 서구적 이런 음악적 요소가 가미되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예, 한류는 우리의 전통적인 것 플러스 창조적인 요소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미풍양속과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동서양 문화의 혼종예절, 퓨전이라고 그러죠. 퓨전 음식 요즘 대단히 유행하잖아요. 전통적인 생활기술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해진 동서양 문물의 혼종기술, 특히 여러분들은 건축적 요소에서 혼종기술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가 학위 논문 중에 실질적으로 제가 부족사회를 연구해서 주거생활에 관한 소위 허트, 이런 인도에는 두 가지 타입의 전통 가옥이 있는데, 하나는 초가 중심의 이런 쉽게 부서지는 집과, 또 다른 하나는 석조 중심의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골조의 집,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전통적인 이런 기술과 오늘날의 이런 건축 기술이 잘 만나서 지혜롭게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견제해 주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온돌, 마루, 창호, 이런 것들이 한국의 아주 독특한 그런 전통 건축 기술적 요소를 오늘날 현대 건축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죠. 단지 재질이 새롭게 개발된다든지 시공법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체계화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특히 이 벽돌, 흙벽돌 집은 어때요? 소위 살아 숨쉬는 이런 형태의 재질적 특성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물질 자료와 동서양에서 유입된 혼종 문물, 이런 것들이 전통을 새롭게 축제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인데, 이것이 법과 제도로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거죠. 특히 건축은 어때요? 건축 관련 법령이 엄청나게 구체화, 세분화되어 있죠. 그걸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새롭게 이렇게 적용해서 창조적인 것을 하려면 이러한 요소가 수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죠. 이 서울시청 건물 지을 때 주변에 역사적 문화 공간에 대한 이런 현상 변경, 이런 요소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잖아요. 역사 문화적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전통적 외관을 하지 못하도록 높이를 규제하고 외관을 통제하고, 이런 요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한류의 성공 요인에 관한 그냥 재미난 사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대 국가 시절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가 어울려 축제를 즐기던 문화가 현대에 와서 함께 어우러져 손뼉을 치고 깃발을 흔드는 응원 문화로 발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붉은 악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예예 무처, 뭐 고구려의 동맹, 그 사람들이 주야로 마시고 춤추고 놀고 이런 문화가 오랜 역사의 전통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한국인의 복식 문화에 관한 거, 의복을 갖춰 입었을 때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사고방식과 뛰어난 전통 수공예 기술로 디자인과 재봉 분야에서 우위를 점한다. 제가 어제도 국립민속박물관 다른 일이 있어서 갔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복식인 듯한 계량형 복식을 입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영화 속에 나오는 모습을 연출해서 자신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새로운 감회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영화 속에, 드라마 속의 복식을 한국의 아주 전통 복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복의 성과, 색, 솜씨가 복식 문화에서 한류로 발전하였고, 한국의 음식 문화 또한 뷔페 스타일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상차림으로 경제적이면서도 음식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면서 엄청 좋아한다는 거죠. 서양식은 소위 메뉴 자체가 단품 스타일이거나 코스 요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상그득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된 이런 것들이 지구촌 사람들에게 매력을 준다는 거죠. 가족과 커플 중심의 사회생활 및 웰빙 열풍과 맞물려 식생활 부문에서도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한국인의 주거 문화에서 특히 겨울 난방에서 효율성 높은 온돌과 여름 냉방에서 효율성 높은 마루의 조합은 아주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죠. 전 지금도 사실은 온돌 침대를 이용하는데요. 피곤이 이렇게 누적될 때 온돌 침대에 자고 나면은 몸이 가뿐해지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온돌, 소위 제괴성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요. 건축 부분에서 이러한 것이 독일에 수출이 돼서 독일에서 온돌 침대, 온돌 방 이런 것이 새롭게 도입이 돼서 물론 파독 광부나 간호원들이 전파하기도 했겠지만 아주 인기리의 고급 주택에서 이런 것들이 도입돼서 시공돼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냉난방 시스템 및 좌식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구 활용이 주거 문화에서 한류로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전통적인 주거의 그 좌식 생활은 어때요? 치우면 넓은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죠. 소위 이제 공간의 자유로운 확장과 이용이 가능한 것이 전통적인 좌식 가구 배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강점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한류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함에 있어서 한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지키고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구촌 시대에 부응하는 한류 문화를 형성, 지속,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한국인이 번영하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표출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 영어로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용어고요.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그러면은 지금 제가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개념은 유산의 해석적 정보, 물리적 접근성, 시설 등을 통해 만들어진 해석의 내용에 관한 소통을 의미하는데 전통문화의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출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저처럼 강연하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이지만 설명 패널이라든지 박물관 전시라든지 일정 형식을 갖춘 도보 관광이라든지 강의와 가이드 관광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및 누리집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포함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해석이란 것도 이제 문화재 관리학이나 박물관학이나 해석학에서는 조사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전시나 전시 연계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냥 해석이 보다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해석이 아니고 조사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전시나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해석이라고 한다. 건축에서는 이 해석과 표출이 매우 중요한 요소죠. 특히 여러분들 디자인이라는 개념, 표출에 해당하는. 이것이 이제 이코머스에서 문화유산 유적지 해석 표출을 위한 에나미 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7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학도들에게 도시계획, 경관 이런 분야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국제적으로 채택이 된 내용이니까요. 첫 번째가 문화유적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촉진하고 보호와 보존에 필요한 공적 의식과 참여를 함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성과 이해에 관한 이러한 원칙이 첫 번째로 주어지고요. 두 번째로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문화유적지의 의미를 관람객들의 범위에서 중대성에 대한 세심하고 문서화된 인식과 과학적, 학술적 방법을 통해서 보다 살아있는 문화전통을 받아주는 것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환경과 맥락에 주의해서 그들의 자연과 문화환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문화유산 유적지의 유무형의 가치를 보호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한국의 전통 건축, 특히 한옥에 관한 얘기가 있었지만 한옥이 가장 취약한 건 뭐예요? 일정한 부분의 재난에는 견딜 수 있지만 아주 강한 지진이라든지 이런 해일이라든지 이런 외부 충격이 있으면 어때요? 구조적으로 쉽게 넘어지도록 돼 있죠. 왜냐하면 뿌리가 지중해 깊이 박혀 있지 않고 지붕의 무게로 구조적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 한옥적 요소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국의 이런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는 한국인들의 이런 한옥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는가. 제가 한국민속촌 근무했기 때문에 한국민속촌 내에 제가 근무할 때 271동의 전통 가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가고 한옥 와가고 다 관리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특색 있는 가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러한 요소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성의 보존. 연역적 해석의 문화 기반 시설이나 방문객 압력이나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해석의 불리한 영향으로부터 역사적 산물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의미를 교류함으로써 문화유산 유적지의 진정성을 존중하라. 사실은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여기 와서 딱 앉아서 들으면서 내 강의에서 나라 문서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강의를 포함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라 문서 2.0을 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만으로도 전통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근데 그 전통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나라 문서 속에 10가지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디자인에 관한 것을 포함해서 재질이나 기법이나 문양이나 형태나 용도나 그와 관련되는 무형유산적, 정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이란 그 10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그 전통성을 포함하고 있다면 전통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10가지 중에 하나는 미진하죠. 보통 인정받으려면 어때요? 최소한 10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은 명확하게 그 정통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이제 소위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2가지만 명확히 들어가면 전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질을 흙과 돌, 나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한옥 가옥의 주요 재질을 이용했다. 그럼 전통 가옥의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가구법을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을 계승하는
되살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창조적으로 살린다는 건 어때요? 아까 예를 들어서 기둥에 지중으로 기초가 있는 예를 들어서 HBM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철근, 기둥을 이용해서 한옥을 짓는다. 전통을 창조적으로 개성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한국민속촌을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민속촌의 민속박물관, 고급 미술사 박물관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한옥 건물로 지었는데 주요 그런 구조 부위를 제외하고는 순수 한옥과 동일하게 나무 석가래라든지 기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지어갖고 얼핏 보면은 전통 한옥인지 내부에 콘크리트 구조인지 모르는 그런 건물이 민속촌의 박물관 건물로 건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전통 건축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외형이나 드러나는 이런 재질의 사용이 전통적인 것이니까요. 자, 다섯 번째 중요한 원칙은 지속 가능한 요소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적 문화 기반 시설의 장기 관리와 자체의 해석적 내용의 정기적 검토를 보장하는 문화유산 유적지에 관한 공공 이해를 지능과 참여, 진행 중인 보존 노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포용성을 위한 배려입니다. 해석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이해 당사자 계획과 관련된 공동체를 촉진함으로써 문화유산 유적지의 해석의 포용성을 배려하라. 어떤 것은 우리의 것이고 어떤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 가서 인도 부족 사회의 의식주 생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인 의식주 생활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제일성의 원칙.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특히 4대 기본 욕구라는 것은 먹고 자고 사랑하고 쉬고 싶은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그런 심리,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편안한 안락한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셀터 개념에서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멋지고 아름다운 이런 웰빙 공간에 휴양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우선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 건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연구, 훈련, 평가 이런 것들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과 연구, 훈련을 포함하는 유산 해석과 표출을 위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침을 개발하고 그와 같은 지침은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하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건축연구소와 많은 협업 작업을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 또 많은 실질적인 건축을 테마파크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건축소와 연구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건축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위해서 조사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관련되는 전문가 집단이든 수요자가 됐든 발주자가 됐든 그들의 지혜를 최대로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요자 없는 공급은 사실은 지속 가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구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문화의 표출 정책과 변화에 갖는 것은 197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고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의 세계가 되면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책의 방안에 갖는 것.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 정책의 방안에 갖는 것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세부 실천 방안에 관한 것들도 설명을 하면서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 것을 비우는 옹고지신의 정신과 옛 것을 기본으로 새 것을 만드는 벚꽃 창신의 자세, 옛 것으로 들어가서 새 것으로 나오는 입꽃 출신의 태도로 민족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개성하는 건축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될 것입니다. 민족문화의 전통이 나라를 살찌고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진흥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때 한류의 지속 가능한 창의적 표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UASA에 제가 발표문도 드렸고 PPT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공개해서 열람해도 좋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주최직에 요청해서 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